5,000원에 담긴 거인, 당신이 몰랐던 율곡 이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사임당의 아들,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인물 정도로 기억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지폐 속 인물이 단순한 천재를 넘어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려 했던 위대한 개혁가이자 조선 성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철학자였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구도장 원공, 9번의 시험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한 신화적인 천재, 인간 이이의 경이로운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볼 겁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왕에게 끊임없이 직언을 날렸던 불꽃 같은 경세가로서의 면모와 안타깝게 외면당한 그의 성견지명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그의 사상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기라는 한 글자에서 찾았던 그의 역동적인 철학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한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했던 한 위대한 거인의 진짜 무게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문제 해결사 율곡 이이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신화의 탄생, 9번 장원한 천재. 율곡 이이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때는 중종 31년, 바로 1536년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강릉 오죽헌에서 그를 낳기 직전 아주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검은 용이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와 침실로 날아들어오는 꿈, 바로 흑룡꿈이었죠. 이 때문에 이이의 어릴 적 이름은 현룡, 보일현용룡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의 비범한 태몽과 천재적인 예술가적 기질을 물려받아서일까요? 어린 이이는 그야말로 신동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재능을 보입니다. 3살에 이미 어머니가 쓴 글을 막힘없이 읽었고 7살에는 유학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고전들을 바탕으로 경연일기라는 책을 스스로 지어 주변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천재성이 폭발한 것은 바로 과거 시험에서였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대입 자격고사와 같은 생원시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그는 이후 29살의 관직에 나아가기 전까지 크고 작은 9번의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9번 모두 차석도 아닌 장원, 즉 전국 1등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구도장 원공, 9구 길도, 장원장, 공공, 즉 9번 장원을 한 분이라는 경이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논리적 완결성이 당대 따라올 자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16살 되던 해 그의 삶의 가장 큰 기둥이자 스승이었던 어머니 신사임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진 이이는 3년간의 심요살이를 마친 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돌연 금강산으로 들어가 1년간 불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비록 1년 만에 다시 유학의 길로 돌아왔지만 이 경험은 훗날 그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학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불교와 노장 사상까지 폭넓게 이해하려 했던 그의 개방적인 학문 태도는 바로 이 일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처럼 율곡 이이는 타고난 천재성에 인생의 깊은 고뇌까지 더해지며 비로소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제2장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개혁가. 29살 9번의 장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관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이는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의 길을 걷습니다. 호조, 예조, 이조, 병조의 판서, 즉 오늘날의 장관직을 두루 거쳤고 우찬성, 대제학 등 최고 위직을 역임하며 국정의 중심에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리에 연연하는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였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끊임없이 상소문을 올려 시대의 병폐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자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개혁안들은 실로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곡물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통일하자는 대공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광해군 때 실시되는 대동법의 기초가 되었죠. 또한 신분이나 서열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솎아내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개혁 사상의 정점은 바로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는 당시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간파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에 큰 전쟁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10만 명의 정예 군사를 길러 수도와 각 지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국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평화로운 시기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공연히 소란만 일으키는 일이다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성견지명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8년 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처참한 국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조정이 율곡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율곡은 또한 조선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붕당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붕당을 나라를 망친 싸움질로만 생각하지만 율곡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뜻이 같은 학자들이 모여 정책을 논하고 서로 다른 붕당끼리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벌을 만드는 것은 경계했지만 군자들의 공적인 논쟁으로서의 붕당은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치열한 현실주의자이자 개혁가였습니다. 제3장 왕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 성악지묘. 율곡 2가 위대한 경세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교육자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는 자신의 개혁 사상과 철학을 담은 수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성악지묘입니다. 이 책은 그가 40세에 당시 24살이었던 젊은 왕 선조에게 직접 바친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성인의 학문, 성악의 핵심만을 모아놓은 책, 집묘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왕을 성군으로 만드는 최고의 제왕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율곡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임금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왕이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율곡은 입지, 뜻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렴,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 국리, 이치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양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내용이 결코 추상적인 도덕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왕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내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서 펼쳐야 할 정책, 외왕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진 마음을 기르는 수양을 했다면 그것을 현실에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성악지묘는 군주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신하와 나아가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성인의 학문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율곡에게 학문이란 책상에 앉아 현학적인 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 책은 이후 조선의 수많은 왕과 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조선의 통치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4장 퇴계와는 다르다. 이기론의 대혁명 조금 어려운 부분. 자, 이제부터는 율곡 이 사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이 왜 혁명적이라고 불리는지, 퇴계 이황과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핵심이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조선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바로 이와 기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본 원리, 법칙,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영원불변하며 모든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를 의미합니다. 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재료이자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맑거나 탁할 수 있는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 이의 절대성과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기는 둘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이기호발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순수한 도덕 감정인 사단은 오직 이라는 순수한 원리가 직접 발동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죠. 즉, 퇴계에게 이는 현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율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닙니다. 라며 거대한 철학적 반기를 듭니다. 율곡이 보기에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없는 그저 그러한 법칙일 뿐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달리는 원리라는 이가 있다고 해서 그 원리 자체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의 폭발, 바퀴의 회전과 같은 기의 작용입니다. 이는 그 기의 작용 속에 올라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곡 철학의 핵심, 기발이승일도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뿐이고 이는 그 움직이는 기 위에 올라타 있을 뿐이다. 길은 오직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율곡에게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 감정의 발생은 전적으로 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작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퇴계와 달리 순수한 도덕 감정인 사단 역시 칠정, 기쁨, 슬픔 같은 일반 감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모두 기가 움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퇴계가 이라는 절대적 도덕 원칙을 강조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세계에 집중했다면 율곡은 기라는 현실의 작동 방식을 강조하며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현실의 세계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곡이 이를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통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는 원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통하지만 기는 사람마다, 사물마다 다르게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본성, 이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른 기질, 기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곡에게 중요한 것은 관념적인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이 기를 어떻게 맑고 올바르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끊임없이 현실 개혁을 주장하는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성리학을 하늘 위의 학문에서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끌어내린 위대한 철학적 혁명가였습니다. 제5장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다. 율곡 2인은 49이라는 길지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과 정신은 조선 후기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학문은 기호학파라는 거대한 학문적 흐름을 형성했고 특히 현실의 문제를 중시했던 그의 실천적 정신은 훗날 실학 사상이 등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거인의 삶과 사상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 좋은 천재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정확히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선각자였으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뜨거운 개혁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위대한 현실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쳤던 십만양병설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분과 서열을 떠나 능력 있는 인재를 쓰자던 그의 주장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율곡 이이의 삶과 철학은 책 속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을 주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빛나는 지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